바늘땀 속에 숨겨진 엄마의 외침.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천연이는 어릴 적부터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보며 자랐습니다. 집안은 넉넉지 않았지요. 장독대에 빗물이 고이면 그걸 떠다 밥을 짓던 시절이었어요. 18살이 되자 더는 고향에서 살 길이 없다고 느껴 곧장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20살간 넘긴 연희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땀 냄새와 기계 소리가 가득한 좁고 습한 작업장이었지요. 하루 12시간 넘게 앉아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피가 맺혀도 헝겊으로 감고 계속 박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은 아이 소식을 듣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 날의 연희는 충격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새벽마다 공장으로 향하며 아기 우상호를 등에 업은 채 기숙사 식당에서 대충 밥을 때우고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연희는 그 봉제 공장의 한 구석에서 똑같은 자세로 앉아 천을 꿰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도 바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연희는 울며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이 아이가 내 전부니까. 그러나 50살이 되던 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로 끝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왼쪽 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들 상호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상호는 처음엔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엄마의 손을 대신 잡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엄마 힘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라며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같던 눈빛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고 시선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내가 직접 다 해야 해요. 상호의 말은 처음엔 위로였으나 곧 어딘가 무거운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굳어버린 왼손, 주름진 얼굴. 평생을 일에 묻혀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아들에게조차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희는 오래된 공장 소음을 떠올렸습니다. 바늘 소리, 기계음, 여공들의 웃음 섞인 한숨. 그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내던 젊은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낯선 집안의 정적과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길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답답하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창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드나드는 틈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어느 날 멈춘 채로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환기하면 감기 걸려요. 그냥 닫아둬야 돼요. 처음에는 돌봄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장 너머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터에서 흘러들어오는 상인들의 호객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웃 오영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요. 연희가 대답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상호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요즘 약 때문에 많이 주무세요. 제가 다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연희는 방 안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작은 기대마저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호야, 영자 씨는 오래된 이웃이잖니. 그냥 잠깐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면 안 되겠니? 상호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해요? 엄마는 나만 믿으면 돼요. She's doing very well.
Are you sure about that? 그 말은 다정하게 들리려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태도는 강압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그의 일정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어져요. 누가 엄마처럼 귀찮게 구는 줄 알아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내가 키운 아이가 맞을까? 혼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효자라 불리는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켜쥐는 차가운 손길, 외부와 끊어내려는 집착은 점점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저항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몰래 잡고 사촌 언니 순자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방에 들어와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상한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전화기를 치워버렸습니다. 엄마는 편히 계시면 돼요. 나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연희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일만 하며 버틴 게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연희는 창문 너머 달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희미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지요. 누가 뭐래도.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효자의 가면을 쓴 아들의 통제, 그리고 점점 고립되는 현실. 그러나 동시에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했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길을 열어갈 유일한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응접실 유리컵에는 미세한 금이 갔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연희는 그 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상호는 아침부터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장 찍을 곳에 붉은 표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위임장, 계좌 이체 동의서, 향후 요양시설 입원 동의서. 글자는 굵고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엄마, 서류 정리해야 편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연희는 펜을 쥐지 못했습니다. 왼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손도 자주 떨렸지요. 그는 연희의 손가락 끝을 잡고 도장을 잡게 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고 하지요. 상호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안심이 아니었습니다. 고요는 통제였습니다. 그날은 재활 가는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밝았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전면 거울에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렸습니다. 박순영 치료사는 조심스레 손을 받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지러우셨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뚝에 남은 자국을 가렸습니다. 긴팔 셔츠가 올라갔습니다. 박순영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말은 아꼈습니다.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 차가 식어요라고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함은 주머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말과 침묵 사이에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문은 잠겼습니다. 현관 체인이 걸렸습니다. 창문은 고정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지근한 국이 식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 끝에 스탠드가 깜빡거렸습니다. 전구가 오래된 듯 깜빡임이 잦았습니다. 발자국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얇게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가늘게 긁히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엄마, 괜찮죠? 약 먹고 주무세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친절한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이불 끝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사촌 언니 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안부였습니다. 상호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바빠요. 고모, 엄마는 주무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만 넘겨졌습니다. 날짜는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시간은 멈춘 채 흘렀습니다. 오후에 상호는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의 냄새가 묵직했습니다. 새종이와 잉크 냄새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만 하시면 돼요. 더는 힘들 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 또렷할 때 하지요. 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펜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버티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혀끝에 금속 맛이 퍼졌습니다. 말은 삼켰습니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 오영자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상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바쁘세요. 나중에 오세요. 연희는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얇은 천이 축축해졌습니다. 손수건 가장자리에 고운 스티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습관이었습니다. 눈앞에 옛 공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음질, 리듬, 규칙, 호흡. 기계음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박자가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그 리듬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연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숨 박자, 한 땀 한 땀.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일정했습니다. 침착해졌습니다. 생각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재봉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줄자, 단추, 낡은 바늘통. 바늘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햇빛이 살짝 닿았습니다. 바늘 끝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바늘을 손수건 밑단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땀을 박았습니다. 글자처럼 보이게 박았습니다. 아주 작은 글자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줄을 맞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또 한 줄을 박았습니다. 영자.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실이 따라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선명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에 스며들었습니다. 얼룩이 생겼습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분리수거를 정리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이 봉투에 담겼습니다. 연희는 손수건을 비닐에 싸서 신문 묶음 사이에 끼웠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상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이 멀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담장 너머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이 머뭇거렸습니다. 누군가 봉투를 들추는 듯한 바스락임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담장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연희는 창가에 앉아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날 오후 상호는 낯선 남자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구두 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정장, 검은 서류 가방.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The tea is 본인 getting 확인 cold.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장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연희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등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낯선 남자의 눈이 순간 좁아졌습니다. 상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신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체인이 걸렸습니다.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질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단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아주 짧게. 연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명함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The tea is 차가 getting 식어요. cold.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아팠습니다.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스탠드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발자국이 문 앞에 멈췄습니다. 반사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잖아요. 엄마는 나만 믿어요. 대신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손수건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박힌 글자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바늘 끝에 작은 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겠다고. 남은 힘으로 기록하겠다고. 박순영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순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두려움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더 컸습니다. 유리컵의 금이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금은 방향이었습니다. 틈은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이 박음질처럼 이어졌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내일로 이어지는 바늘땀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아주 가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약했으나 또렷했습니다. 연희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연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손수건에 새긴 작은 글자. 도와주세요 영자, 그 흔적이 이제 희망의 불씨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상호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없을 땐 괜히 밖을 보지 마요. 괜히 헛소리 듣지 말고. 그의 말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명령이었습니다. 연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활 치료를 나가는 길, 박순영 치료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더 힘드세요? 연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주름 사이로 뭔가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식어요. 순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다시 데워야겠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순영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연희는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오영자가 담장 너머로 빨래를 널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신문 사이에 묶여있던 손수건이었지요. 바느질된 글자를 읽는 순간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먼. 그날 밤 영자는 사촌 언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 연희 언니가 지금 위험해. 내가 바로 내려갈게. 가만 안 있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의 단서가 이미 바깥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서류 다 정리해야 해요. 연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요. 상호는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담담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호가 문을 열자 낯선 기운이 흘렀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순자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상호 씨 맞습니까? 외부에서 학대 의혹 신고가 들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연희는 휠체어에 앉아 문가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품어준 건 사촌 언니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농촌집을 개조해 안전한 방을 내어주고 물리치료사 박순영에게 데려갔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연희야, 이제 됐다. 이제 괜찮다. 연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그 바람에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박순영 그리고 상담가 정혜린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약초차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희는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바늘땀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어요. 정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게 해줄게. 연희는 오래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을 지나 처음 만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오래 닫혀있던 방 안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약초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였지만 떨림 속에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상호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발자국 소리로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녁마다 순자가 찾아와 장작을 패고 순영은 꾸준히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상담가 정혜린은 매주 찾아와 차를 함께 마시며 연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아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제 말처럼 나오지요. 정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목소리를 되찾는 거. 몇 달 뒤 작은 약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빛 잎과 말린 꽃이 유리병에 담겨 있었고 벽에는 손수건이 액자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늘땀마다 박힌 글자가 흐릿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은 절망의 기록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아픔을 조심스레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쉼터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주인이었습니다. This tea is so comforting. It truly is. It feels like a hug in a cup.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상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혼자예요. 제발 용서해줘요. 연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에 남은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겁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더 없지요. 상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머물던 그림자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과거의 억압이 아니라 현재의 평화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순자가 들어와 불빛을 켰습니다. 노란 등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연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리 찾은 거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고통과 침묵으로 이어졌던 날들이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It feels like a hug. 대신 작은 희망의 싹이 가슴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지요.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지는 않았지만 그 빛은 분명히 그녀의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